네, 매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의 이면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정상근 정치전문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 전이에요, 전. 그냥 전이야? 이거? 이게 지금 그러고 보니까 그때 그 페이스북에 쓴 거 봤다. 아, 예, 그래요. 예.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요. 사람들한테. 저도 저 기자라는 그 타이틀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보 분석자라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었어요. 정보 분석자. 예. 좋네.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하는 일과 일치하는 것 같아가지고 4대 보험. 예. 규정과 정의가 되는 예. 정보 분석자, 예, 정보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섭 대사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급조한 일정이다. 그리고 그거 지금 쇼하고 있다. 이게 다 그냥 그 국민들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뭐 다 해결됐다라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지만은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언론 기사로 막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계속 기사가 나오는 거죠. 원래 그래서 25일이 이제 방산 관련 공관장 회의 6개국 이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28일로 지금 회의가 뭐 연기된 건지 원래 뭐 25일이 그게 사실이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원래 이번 3월 말에 지금 미국으로 출국하려고 하다가 그래요?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군 인권센터에서 어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출국 금지 당한 사람이 6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해병대 사령관이 출국을 미국으로 하려고 했던 거는 원래 미국하고 한국하고 해병대 사령관이 경련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작년에는 미국에서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김계환이 도망가려고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렇겠죠. 출국 금지가 된 거를 아는데도 나가려고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취소를 했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얼마나 이 사건을 우습게 보고 있는지 최상병 사건을 이거 외압 사건을 우습게 보고 출국 금지 당해도 나는 할 일을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조그마한 사건, 뭐 자그마한 사건이라고 이거를 뭐 칭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그마한 사건으로 보는 거 인식 자체가 굉장히 아니하고 자그마한 불씨가 들판에다 태웁니다. 그 원래 25일 날 공관장 회의를 한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25일 지났는데 안 해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그 외교부에서 원래 나왔던 얘기는 25일에 공관장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뭐 일정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나오니까 뭐 어제 나왔던 얘기가 6개국 대사는 들어와서 지금 같이 뭐 방산업체를 방문하는 걸로 이 일정을 시작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은 이 방산 정보 공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국가 기밀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좀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 치고 어제 김종대 전 의원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종섭 장관은 공수처의 조사를 기다릴 게 아니고 박정훈 대령이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맞아요. 박정훈 대령은 지금 피고인으로서 항명죄 혐의로 지금 군사법정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피고인이고 내가 죄를 지은 게 맞는지 이종섭 국방장관을 좀 불러달라.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서 증언을 하면 됩니다. 증언을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군사법정에서 위증, 뭐 어떤 재판정이든 위증은 또 다른 중죄가 되기 때문에 아니면 거기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더 빠져나가거나 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다 보도가 되고 그런다면 뭐 진실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것을 위해서 언론이나 이게 다 화력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관점이 공수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떳떳하고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으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이종섭을 증언대에 서게 하라. 군사법정에 서게 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풀린다. 증언대에 서게 하는 게 결국은 그 본인의 위치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호주 대사 그렇죠.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수사를 받든 어디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든 일단 본인이 그럴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호주 대사라는 첫 단추를 껴놨는데 이 첫 단추 자체를 풀지 않고 있으니까 뒤에 아무리 뭐 나머지를 뭐 자크로 집 올린다고 해도 아니 호주 대사라도 대통령실에서 늘 그랬잖아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랬고 언제든지 와서 조사받을 수 있다. 그러면 법정에서 그것도 군사법정에서 전 국방부 장관한테 빨리 와가지고 증언하시오. 라고 하면 해야지. 언제든지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언제든지 조사받을 수 있다고 했지 증인으로 서겠다는 안 했다. 말을 바꿀 수도 있고. 이종섭 대사가 21일 날 아침에 이제 9시 반에 싱가포르 경유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당일에 뭐 여러 번 사람을 만났겠지만은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은 이제 외교부 소속인데. 그렇죠. 갑자기 국방부 장관을 현재 국방부 장관에 왜 만났으면. 그것도 이상하더라고. 뭐 좀 우호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뭐 이제 방산과 관련해서 뭐 논의를 할 게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사람들이 언론에서도 주목하는 거는 역시 이 지금 뭐 재판의 증인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수사와 관련해서 국방부하고 입을 맞추거나 여러 가지 협력할 일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부 공관이 왜 가서 갑자기 국방부 장관을 만납니까? 잘못하면 말 맞추는 걸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뭐 오히려 그렇죠? 맞추면 국방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랑 외교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호주랑 뭐 국방 관련돼서 뭐 얘기를 한다고 해도 뭐 양측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호주 대사와 국방부 장관이 만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이 총선까지는 어떻게든 좀 시간을 끌기 위해서 지금 일정을 계속해서 급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와중에 뭐 어쨌든 이렇게 신원식 장관도 만났고 그래서 또 그런 의심을 받고 또 다른 장관들도 이종석 호주 대사가 만나고 뭐 앞으로 뭐 무역공사도 가고 수출입은행도 뭐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정을 왜 대체 갖추느냐 뭐 이런 비판도 지금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석 기국이 국민의힘 총선에는 도움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분석이 좀 나왔죠. 오늘 동아일보가 그 각 정당 국민의힘과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의 취재를 종합했다. 이러면서 이제 보도를 했던데요. 자체 분석을 정당이 한 것을 가지고 취합을 한 거니까 이거는 좀 이제 좀 판단은 이제 좀 걸러들을 필요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세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열세면은 이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하러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좀 잘 나가면은 너무 이제 잘난 척하고 막 뭐 압승 분위기에서 저쪽이 결집하거나 뭐 오만해 보이거나 그래서 그거를 조금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자체 분석을 한 거면은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82곳이 우세다. 그리고 민주당은 110곳이 우세다라고 했는데 지금 254개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한 5, 60개 정도는 전체 지역구 그러니까 한 5, 60개 정도는 경합이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연합뉴스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우세거나 경합 우세가 11곳인데 저 중에서 이제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우세가 아니었다가 그러니까 지역구가 아니었는데 이제 내준 데가 양천갑이라든지 동작갑 동작을 뭐 강동갑 뭐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8석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보다는 조금 우호적으로 이제 보는데 플러스 3 정도. 만약에 저대로 된다면. 저대로 된다면은 저기에 분류된 데가 다 정말 우세일까? 동작갑이 정말 우세일까?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 쪽에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동작갑이 나경원 동작을이 동작을은 우세 네. 맞아요. 근데 동작갑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보면은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가 지는 것도 많이 나와요. 그렇던데. 그러니까 저거를 우세로 분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인 시나리오를 엄청 돌려가지고 많이 지금 끼워 넣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지난번에 2020년에 미래통합당이 103석 했거든요. 그 총. 근데 비례 19석을 빼면은 84석 했어요. 지역구 84석. 지금 국민의힘 82곳이잖아요. 약간 2020년 냄새가 난다. 지금 2020년 냄새가 싹 나고 있다. 그럼 야권, 범야권이 한 180개 정도도 가능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까 지금?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민주당하고 이제 비례까지 해가지고 165석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은? 민주당 합쳐서 조국혁신당이나 이제 다른 정당 빼놓고. 근데
170까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 단독으로. 이거는 뭐 근데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또 네가 뭐 170석 얘기했는데 또 안 맞았네 뭐 이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은 현재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분위기. 결국 동아일보도 그렇고 뭐 경향이나 한겨레도 그렇고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투표율이다. 그렇죠. 네. 투표율에 따라서 뭐 그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5% 이하로 가면 민주당이 지는 것이고 지난번처럼 66%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70%에 근접하거나 70%를 넘어버리면 그럼 민주당의 대승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투표율로 결정이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인구 구성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 양측의 지지층은 이미 똘똘 뭉쳐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투표장에 나온다고 치고 지금 중도층이 이제 투표장에 나올지 안 나올지가 관건인데 사실 그동안 여론조사를 쭉 보면은 이제 중도층 여론은 좀 이렇게 정권 심판 쪽에 좀 많이 가깝게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투표장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지금 전문가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로 보면 지난번에 70대 이상에서 80% 정도 투표를 했거든요. 근데 총선에서 80% 투표하면 그건 맥스야. 최대치야. 총선에서 80%가 투표를 한 일이 있나요? 옛날에 90년대에 있었. 아니 지난번에 고령층. 지난번에 70대 이상. 70대 이상. 70대 이상은 80%를 했거든.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40대 50대로 가면 70%에 근접하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66%가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 그러면 40대 50대가 진짜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분노를 해서 이것을 심판하는 어떤 투표를 하겠다라고 해서 70대 이상처럼 뭐 80% 가까이 투표를 해버린다. 그러면 이 지금의 예상 수치와는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봐야 돼. 우리가 보통은 이제 연령별로 얘기를 하잖아요. 40대, 50대 이렇게 연령 효과라는 게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세대 효과가 있어요. 코호트 효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특정 세대가 어떤 투표 성향을 가지면은 그 20대 때 가졌던 투표 성향이 대체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코호트 효과를 봐야 되는데 60대를 지금 이제 분류를 하면은 자 이게 60대 초반까지는 또 지난 총선 때는 50대였어.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64년생까지 이제 60대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60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자 이게 우리나라에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58년 개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가 한 번 있고 또 하나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70년 71년 때 100만을 찍고 거기를 기점으로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60대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하면은 그 80년대 학번들이 지금 60대 들어갔거든요. 80년대 초반 학번들이 이들의 투표 성향하고 그 소위 말해서 70년대 학번들의 투표 성향하고가 많이 달라요. 60대 초중반과 중후반의 투표 성향이 많이 다르다. 여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광주를 직접 경험을 하고 예를 들면 학생운동을 하고 이런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0대 초반. 60대 초반. 예, 그러니까 80년대 학번. 이러면 이재명 대표도 지금 60대고요. 조국 대표도 60대고요. 다 60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그 얼굴이 60대야? 82학번이잖아. 지금 83학번까지 60대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60대들의 투표 성향이 많이 달라진 거고 지금의 50대, 저도 이제 50대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50대가 어떤 세대냐면은 50대 전반이 그러니까 초중반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70년대 초반생들이에요. 그렇죠. 70년대 초반생들이 어떤 경향을 가지냐면 환상 속의 그대. X세대 그리고 서태지. 전교조 세대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5년 단위로 끊어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세대 그리고 아니면 민주당 지지가 강한 세대가 70년부터 74년생까지 여기가 제일 강해요. 여기가. 맞습니다. 이들이 50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는 그 회사에 가면은 부장님들이 다 보수였어. 그렇지. 부장님들이 다 보수였고 그 세대를 가르는 기준이 부장은 보수, 과장, 차장부터는 뭐 진보 뭐 이랬는데 요즘은 부장님이 다 진보야. 이번에 가야 돼 이제 사장님까지 가야 돼.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60대가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민주당 계열에 불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70대는 확실해. 70대는 무조건 이제 보수가 많이 가는데 60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마지막 수가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색깔론.
두 번째는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예, 하기 시작하죠. 살려주십시오. 예, 읍소 전략. 네. 예, 이게 이건데 첫 번째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 지금 위협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흔들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종북 세력 이야기했고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이념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 분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색깔론이죠. 그러니까 예. 지금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좀 그 여론조사상으로는 핀치에 좀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전략이 보수층을 최대한 결집하자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것도 그렇고 이제 보수층을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을 투표장에 다 데리고 나와야 이게 붙어볼 만하다라는 판단인 것 같은데 사실 이미 그러니까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당의 지지층들은 워낙 공고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좀 투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관건은 이제 중도층을 어느 세력이 어느 만큼 설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될 텐데, 근데 중도층은 사실 좀 정권 심판 여론이 좀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소구될 수 있는 어젠다가 아니라 이미 투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보수층을 중심으로 좀 어젠다를 짰다는 거는 글쎄요 좀 전략 미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게 또 보수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저 색깔론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보수라고 하기는 또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미국으로 치면 민주당 우파부터 공화당 좌파까지를 다 포함하는 게 이게 자유민주주의인데 이거는 옛날에 뭐 공산 전체주의 세력 할 때 무슨 레이건 대통령 할 때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아직도 먹히나? 한국 사회에서 먹힐까요? 일단 뭐 자유화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윤석열의 자유, 김건희의 자유, 검찰의 자유라고 일단은 뭐 규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국민의힘 선거는 전략으로 보면은 망했다. 여기는 망했다.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보십시오. 네. 특히 이제 스피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한테 지금 집중돼 있잖아요. 많은 거. 그래서 하도 이제 안 되니까 뭐 이뇨한도 투입해야 되나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한동훈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은 최근 일정을 봐요. 신당동 가서 떡볶이도 먹어야 돼. 여의도 가서 이제 포이더 인사도 해야 돼. 그 와중에 이제 의료인들 만나서 뭐 중재도 해서 뭐 내가 중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와중에 또 박근혜도 가서 만나야 돼. 그 와중에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그 와중에 또 뭐 세 자녀 나오면은 등록금 다 대주겠다고 얘기해. 지금 국민의힘이 오락가락하는 게 많이 급해졌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의 슬로건이 국민의힘은 합니다예요. 뭐 이재명은 합니다. 백견대 안 백견대 이런 논란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파지티브한 거 정책으로 해가지고 플래카드에 이를테면은 뭐 1,500억 원 지원하겠다. 뭐 이를테면 남성 육아휴직 막 이런 거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뉴스 나왔잖아요. 중앙당에서 야 다 이거 걸어. 그래서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 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 국민의힘 이 플래카드 걸으라고 했다가 수도권에서 완전 반발한 거예요. 이거 걸면은 우리 다 죽는다. 뭔 소리냐. 수도권의 후보들이 하니까 이게 취소가 됐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는 뭐 우리가 1,5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밑에는 종북 세력 척결 이게 같이 걸려있으면은 이게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가 이게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급한 거야. 그래서 내가 비유를 하나 했는데 수험생이야. 수험생이 옛날에 꿈은 서울대 의대였어. 근데 공부를 안 했어. 근데 이제 한때는 모의고사 성적이 막 근처까지도 올라가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좋았는데 지금 모의고사 보니까 폭망했어. 급한 거야. 오늘 국어를 해야 되나? 야, 수학을 해야 되나? 왔다 갔다 하는구나. 과학을 해야 되나?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밤을 새볼까? 그런데 시간만 버리는 거죠. 지금 지금 이게 하던 걸 루틴대로 잘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종북 세력에게 내주면 안 된다라는 플래카드를 걸었을 때 수도권 맞아. 종북 세력이 문제야. 국민의 힘을 실어줘야 되겠네. 하겠냐고. 시험이 얼마 앞두고 지금 교련을 공부하고 있는 그러네. 아주 비유가 정확하네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공부 못하는 수험생들이 막판에 몰려가지고 한 일주일, 지금 2주 정도 남았는데 수능 앞두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 자기가 취약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든지 아니면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나는 이 정도 점수만 맞겠다라고 가야 그것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수도권 후보,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수도권 후보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이 어느 정도까지 몰렸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김은혜 후보라든지 이용 의원이 사실상 대통령실에 들이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종섭 대서 데려오라고 어제 인터뷰를 봤더니 이제 박명
박민식 후보 그 보훈부 장관을 지냈던 네. 분인데 이분이 언론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홍범도 흉산 이전을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박민식이? 지금 몰랐다 이거. 지금 와서 본인이 반대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야 국방부가 이렇게 왜 밀어붙였다라고 그러면 하는 최경영의 거예요. 최강시사에서는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 네. 그때는 지금 이런 분위기였거든. 근데 여기서 전국사를 다 때려잡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였거든. 여기서 또 종북 네. 얘기를 한다고 하니 또 수도권 네. 후보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막 던지고 있는데 잘 먹히지가 않는다. 게다가 지난 행위들을 국민들이 또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먹히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처음에 아주 그 뭐랄까요 혹이라고 생각했던 의대 정원 이거 확대 문제 이게 오히려 지금 칼자루가 의사들한테 넘어간 듯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것도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걸로 긍정적인 거는 이미 다 반영이 됐고요. 선 반영이 됐고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이 2월 중순부터 해서 계속 올랐던 거는 뭐 대부분의 모든 여론조사가 맞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이제 긍정 호재라기보다는 리스크가 됐다. 이게 리스크가 됐어. 리스크가 됐어요. 왜냐하면 2,000명을 그러니까 2,000명을 고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충북대 의대가 49명이었는데 2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입시학원, 노량진 입시학원에 이렇게 몰아넣고 이게 아니라 실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도대체 49명에서 200명이 되는 거가 어떤 계산에서 나온 거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방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200명이 됐는데 예를 들면 뭐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뭐 근데 한 학년이 200명인 거예요. 지금 예. 이게 한 학년이 그죠? 예. 그러면 4년이라고 치면 의대는 6년이구나. 네. 그러면 하여간 실습을 본과부터 하니까 4년이라고 칩시다. 그럼 800명이잖아. 어떤 분이 그렇게 계산을 해놨더라고. 야, 병동이 700병동인데 병상이 700병상이야. 그러니까 풀로 다 차도 환자가 700명밖에 없어. 근데 이게 지금 학생들은 800명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지방의 거점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충분한 병상이 없기 때문에 실습을 하려면은 서울로 올라와야 돼요. 뭐 서울 아산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읍소해가지고 우리 애들 좀 받아주세요라고 하는데 칼자루는 거기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병원들이 그렇구나. 어느 정도는 받아줄 수 있는데 막 갑자기 몇백 명이 와가지고 우리 애들 실습을 하게 하면은 그거 하겠냐. 그러면 이분들이 임상을 안 해보고 의대를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의대 정원 늘려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그렇지. 문재인 정부 때 400명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의사들이 반대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400명까지 늘려줄 수 있다. 그때 늘렸어야지 2020년에. 그러니까 뭐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은 2,000명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왜 본인이 다 하려고 그래. 본인 임기 5년 동안에 어느 정도 하고 다음 정부에도 넘길 맛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리스크가 됐고 지금 이게 가장 의료대 간의 갈등의 문제가 뭐냐면은 협상 주체가 모호해요.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 테이블로 나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가 의협도 있죠. 어제 의협 새로 뽑혔잖아요. 회장. 그리고 이제 교수들 있잖아요. 의교협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공의협의회도 있잖아요. 어디랑 협상을 해야지 이게 깔끔하게 해야 되는지조차 굉장히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 창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게다가 전공의들은 제가 주변에 이제 의사들이 많아서 제 또래 의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언론사에서 그 또래, 전공의 또래가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거든요. 근데 우리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언론사 기자들 들어오면 말 잘 듣습니까? 절대 안 듣거든. 선배들 말 절대 안 들어요. 그냥 제멋대로야. 제멋대로인데 본인도 안 들으셨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도 별로 말을 못해. 저도 뭐 그렇게 크게 주장은 못하는데 그런데 워낙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의사들은 주장을 하더라고. 야, 우리도 핸들이 안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자신한다. 선배들이나 과장들도 그 병원에 있는 과장들도 핸들이 안 된다는 거야. 이 친구들이. 근데 이 친구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협에서 뭐 어떻게 결의를 했다고 해도 전공의들은 생각이 전혀 달라. 젊은 친구들은.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금 협상 주체가 모호하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과 정부가 애초에 예. 멱살을 너무 세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 2,000명이라는 선에서 아예 뭐 굽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것뿐더러 예. 의사들을 기득권 집단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저희가 예. 봤을 때는. 하지만 대통령은 정책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책을 하고 이 정책을 조정해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뭐 어쨌든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사람 얘기도 듣고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기득권이라고 규정을 하니까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공의 단체든 의사협회든 뭐 이제 정부가 대화 상대로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지금 의정 대화를 시작하자라고 하는데 그럼 누가 나와야 돼라는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포퓰리즘의 문제라고 보는데 좌우 포퓰리즘 다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하니까 소득이 낮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라고 하면서 좀 무리한 정책을 취하는 것도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있고 이렇게 소득이 너무 높고 사회적으로 좀 질시나 질투의 대상이 되니까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막대해도 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우파 포퓰리즘이죠. 예, 근데 그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의 포퓰리즘을 한다는 것도 진짜 언어 도단적입니다. 언어 그렇죠. 도단이에요. 네. 예. 일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어떤 그동안 유지해 왔던 예. 건설로조 야 밀어붙여 뭐 이런 그렇지. 거 있잖아요. 예전에 예. 뭐 화물차 노동자들 야 밀어붙여 이거에 이미지를 이제 유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냈다라는 뚝심의 어떤 정치를 보여주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뭐 중재자로 내세웠지만은 어저께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테이블에 앉으라고 했잖아요. 한동훈 중재자도 이제 물 건너가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했지만 계속 오락가락 우왕좌왕하고 있다. 다 당황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풀리는 거야. 지금. 본인들의 역량, 정치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 정치를 하고 이제 대통령 된 지 2년 됐는데 본인의 실력을 너무 과신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거는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그 이제 보수 쪽 인사를 이제 만났는데 국민의힘 쪽인데 그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정치를 너무 모른다. 솔직히 지금은 돈 풀어야지. 무슨 소리야. 무슨 긴축 재정이야. 지금 선거 앞두고. 그치. 이게 네. 지금 수가가 오고 있는 게 사실은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앙정부가 지방에 지자체에 줘야 되는 지방교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법을 이제 예산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는 거니까 이거는 꼭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이제 57조 원이 펑크가 났잖아요. 세수가. 그래서 기재부가 마음대로 지방 교부금 안 줘버렸어요. 그랬다 그러대. 네. 그래가지고 지자체들이 일부가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걸었어요. 권한쟁의 심판이 뭐냐면은 이쪽 우리가 침해받았다. 우리 권한을 받을 권한을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 이제 돈을 받을 수 없겠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게. 지금 지역 경제가 특히 안 좋은 이유가 정부가 돈을 안 풀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선거 앞두고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원래 하던 거. 원래 줘야 되는 돈도 안 준 거야. 그러면 왜 윤석열이 안 했느냐? 그 기재부가 안 했느냐? 이걸 하려면 이미 세수는 57조 펑크가 났잖아. 추경을 해야 돼. 추경을 하면은 누구가 해야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 민주당한테 민주당이 맨날 추경하자고 그랬잖아. 얘들이 주장하는 거는 죽어도 듣기 싫어. 그러니까 아예 주지 마. 그래서 지방이 지금 경제가 파탄이 났어 지금. 그런데 이 보수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이거 왜 이러고 있냐고 지금. 이렇게 뻔한데 돈을 풀어야지. 지금 이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았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극복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전략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판이 2주 남고 뒤집힌 적은 별로 없고 특정의 어떤 정치 세력의 붐이 일었을 때 그게 유지돼서 상승세를 기록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6년에 국민의당이에요. 국민의당이 최종적으로 그 비례 정당 투표 26% 했거든요. 많이 했구나. 그때 민주당이 25% 했어요. 그러니까 3등 했어요. 민주당이. 새누리당이 33%로 1등, 국민의당이 26%로 2등, 민주당이 3등 했는데 이번에도 약간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 근데 그때 이 2주 남겨놓고 계속 올랐어요. 그때 10%대였거든요. 그런데 국민의당 바람이 불면서 점점 올라가가지고 26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열세인 데가 갑자기 막 엄청나게 막 뒤집히고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조국혁신당 이야기 하셨는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뭐
1시간 좀 안 돼서 200억이 다 모였다. 54분 만에. 이거는 뭐 그 총선 펀드니까 총선 펀드로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거죠. 그렇죠. 정당 보조금 받으면. 네, 정당 그렇죠? 보조금 받으면 돌려주는 네. 거고 이자까지 두둑히 쳐서 아, 5%인가 뭐 그 정도 준다고. 뭐 세네요. 네, 그러니까 며칠 되지도 않는데 5%야? 몰라. 아니 그래 나도 늘 거. 아니 이거는 고수익이네. 며칠 되지도 않는데. 대출을 좀 받아야겠다. 근데 54, 이미 끝났어. 끝났어요. 네, 이미 끝났어. 54분 만에 끝났고 네. 한 몇십억이 더 모여가지고 그걸 네. 또 반환했다고 반환했대요. 하더라고요. 반환했대요. 그래서 알았으면 나도 넣었을 걸. 이거 5% 그냥 먹는 거 아니야.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까? 아니면은 민주당은 여기에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연 3.65%네요. 아, 연 연 3.65%. 네. 그저 그러네. 그저 그런. 예. 그렇진 않다. 굳이 뭐. 그러면 뭐 기간으로 생각을 하면 1%도 안 주겠는데. 뭐 그렇죠? 국고보조금 받으려면 그래도 좀 0. 얼마? 어. 0. 몇 %주겠네. 예. 나쁘진 않아요. 예. 나쁘진 않아. 예. 근데 거기에 이제 후원한 사람들이 네. 뭐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후원했다기보다는 뭐 그 정도의 열망이죠. 열기가 네. 있다는 거 열기가 아니에요. 있네. 200억이라는 액수는 뭐 쉽지 않은 액수인데. 어쨌든 지금 예.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민주당 예. 지지자들. 그러니까 총선 날만 지금 꼽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게 범야권 지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렇죠. 범야권 지지자들이 그런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몸조심하자는 분위기가 내부에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선거 때 이제 180석 정도를 했지만 그 여기서 좀 몇 표 차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1, 2% 차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도 꽤 많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에 좀 실수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잘못 풀리면은 좀 이 판세가 좀 이게 좀 나빠질 수가 있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은 좀 몸조심. 민주당 지지자들은 굉장히 좀 신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범야권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새로운 미래에도 범야권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그냥 여당 아니면 다 야당이죠. 뭐 여당 그거를, 아니면 다 야당이다. 새로운 미래를 그렇다고 네. 야권이 아니라고 보기는 그렇고 거기에도 네. 윤석열 정부 심판도 얘기하지만 뭐 이재명의 뭐 대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그거를 아니라고 보기는 힘들고 다만 이제 어쨌든 새로운 미래가 어려운 부분은 지금은 어쨌든 전선이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너무 선명해. 너무 선명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은 지지자들도 다 학습 효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수 진영의 학습 효과는 박근혜 탄핵을 우리가 했던 거를 후회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탄핵 이게 생각보다 보수층의 완강 만약에 뭐 윤석열 정권 뭐 이제 탄핵이 뭐 이런 총선 이후에 그 굉장히 완강한 저항에 이제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아. 민주당 특히 호남 지지자들의 학습 효과는 뭐냐면은 2016년에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국민의당 한번 밀어줘봤는데 얘들 뭐 국민의힘으로 가버렸죠. 국민의힘으로 가버리고 시덥지 않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얘들을 밀어주는 게 상당히 이제 부담 있고 리스크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번에 이렇게 새로운 미래와 조국혁신당이 극명하게 갈린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정치 지형도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네. 개혁신당의 여부, 그 다음에 정의당 이쪽이 어느 정도 의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도 앞으로 정의당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정의당은 지금 지지율이면요 의석 한 석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한 석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비례도 이제 3%가 안 돼 지금 현재 지지율대로라면 그렇죠. 어떤 거는 그렇더라고. 지역구에서 몇 군데 있는데 다 고전하고요. 그렇죠. 고향 갑에 지금 심상정 후보다 3선했잖아요 거기서. 3등이던데? 3등이고 이 김성애 후보가 한 48%, 뭐 40에서 48% 나오는데 50% 근접이야. 심상정이 12에서 맞아. 17 나와요. 지금. 맞아. 3배 차이가 이상 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 정도로 약간 정의당이 고전을 하고 있고 아마 저기 이제 민주당을 제외한 정계 개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진보당 쪽에 오히려 흡수될 수도 있겠다. 저 입틀막 제일 처음에 다녔던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 있는.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번에 어쨌든 비례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이제 3석 정도를 진보당이 가져갈 거고 지금 부산 연제구에서는 그 야권 단일 후보가 이름도 맨날 까먹어. 김희정 연제구에서 이제 김희정이 나왔는데 김희정 나왔구나. 거기에서 이겨요 지금. 진보당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는 거기가 완전 보수거든요. 그래서 80년대 이후로 딱 한 번
소위 말해서 야권이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 진보가 이긴 적 한 번밖에 없어요. 예. 근데 지금 뭐 하여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 진보당 계열 쪽으로 정의당이 이제 많은 개파들이 이탈해가지고 뭐 정의당이 와야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개혁신당은 한두 석이라도 가져갑니까? 개혁신당 아니 말씀. 네. 개혁신당은 뭐 지금 지지율대로라면 이제 비례대표에서 이제 한 2석 정도 두 네,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사실 그것도 이제 최대치 예상인 것 같고요. 네. 개혁신당도 이제 자칫하면은 이제 이번 선거에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근데 거기는 3%는 넘을 것 같아요. 3%는 넘을 것 같다. 2석 정도 봅니다. 두석. 비례 2석이고 거기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이유의 리더십을 보일지 뭐 일설의 얘기로는 조금 유학을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총선 끝나고. 총선 끝나고. 대표가. 예, 그래서 뭐 어려움을 겪을 텐데 어쨌든 뭐 합당하지는 않겠다. 국민의힘이나 뭐 다른 정당 합당하지는 않겠다라고 좀 길게 보고 가려는 것 같은데 이번 선거에서는 좀 어쨌든 뭐 룸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예, 정상근 정치 전문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V의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